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더니 오늘은 드디어 장중 한때 1,400원을 터치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사실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1,400원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면 정말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든 시장에 걸쳐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400원 시대 정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환율이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가 불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환율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이 딸기 하나를 재배하는데도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은 딸기 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딸기를 재배하는데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력도 요즘은 다 해외에서 이 노동력을 빌려오기 때문에 지금 딸기 하나 재배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딸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이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도체를 생산할 때도 원자재라든가 기술료라든가 아니면 이 밖에 수많은 장비들도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 생산 단가도 오릅니다. 자,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예전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가격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배터리, 그 밖에 수많은 산업이 이제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 모두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기술 사용료 그리고 장비 가격이 올랐을 때 제품 가격에 곧바로 이걸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 무조건 말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외 의존도가 요 몇 년 동안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9년 만에 100%를 다시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풍에 취약한 경제로 다시 전락을 했는데요. 이게 100.5%로 오르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게 정말 높은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66%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구조일 것 같지만 대외 의존도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환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나라는 결국 우리나라인 거죠.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정말 대외 의존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환율이 뛰어오르면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른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자국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작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7%는 됩니다. 근데 이 17%라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우리하고 정반대 국가 중에 하나가 덴마크 같은 나라인데 자, 이때 2015년 기준으로 97%였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100%를 훨씬 넘어서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자, 덴마크는 산유국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덴마크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이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석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의 에너지 생산의 81%가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나라는 환율이 뛰던 에너지 가격이 오르던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무려 80%를 넘는 덴마크는 정말 러시아한테 코웃음을 쳤어요. 자, 이런 나라들은 환율이 뛰든 에너지 가격이 오르든 별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당장 생활 물가 오르고 이것 때문에 인건비를 더 높여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주력 산업의 생산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율이 뛰면 두 번째 문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 가지 부실을 총선까지 그냥 눌러놓은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202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배다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실을 총선까지 간신히 눌러놓은 겁니다. 이미 부실 규모가 70조 원에 이른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게 부동산 부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업계한테도 정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으로 언제든 파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나니까 PF 4월 위기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기사도 있죠.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총선 끝났다고 4월 달에 바로 위기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또 시간을 끈다 그러면 올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환율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돈을 풀어야 되고 또다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금융당국은 절대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막 뛰어오를 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봤자 해외로 자본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이 그야말로 물가만 더 튀게 만들고 환율까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환율이 흔들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시장금리도 같이 흔들린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환율이 흔들린다, 원화가 약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금리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게 되잖아요. 고작 3.5% 보자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놨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환차손 때문에 3.5% 이상 더 손해를 본다? 그러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채를 팔고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시장금리는 더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을 반드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금리가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PF 부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저축은행은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면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 뒤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년하고 21년을 평균 냈을 때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진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2년에 크게 줄어들었고요. 특히 23년에는 1.4%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24년에는 성장률이 회복한다고 전망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24년도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자, 코로나 때 돈을 쓸 곳이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걸 갖고 뭐 했냐? 전부 다 전자제품을 사거나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전자제품은 다 미리 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자제품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에 돈을 씁니다. 외식을 하거나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물가는 엄청나게 오른 상태, 이게 선진국의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주력 산업들 전부 다 제조업 제품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결국은 1.4%까지 하락하고 말았는데 내년에 회복된다? 그렇게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출을 있는 대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률이 정부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내년도 예산까지 줄이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저는 내년 성장률도 결코 좋게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도 1%대 성장률 연속으로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2년 연속 1% 성장을 했다는 진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가게 되면 당연히 금융정책을 쓰고 재정정책을 써서 경제를 되살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경제를 살리려고 연준처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게 가장 강력한 정책이긴 한데 이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전부 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괜히 더 불안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정책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환율이 자꾸만 급등하게 되면 금리를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나쁜 경제 더 나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미리 금리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정책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역대급 감세 또 역대급 재정적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죠. 그 여력이 사라진 겁니다. 왜?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 더군다나 작년에 워낙 세수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87조 원이라고 하지만 자 나라살림연구소 여기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금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정부가 발표한 87조 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11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부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적자를 숨겨놨다는 거죠. 110조 원이 훨씬 넘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급 감세와 역대급 재정적자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정책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KBS를 다닐 때 자,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해서 제가 한국은행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금리를 제때 올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외환시장이 엄청 불안해졌을 때 금융통화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 제가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도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해놓지 않고 결국 23년, 22년을 낭비하면서 2년 진짜 좋은 시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24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튀는 환율이 가져온 결과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아무런 재정 금융 정책을 쓸 수 없으니까 저성장이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금리도 튀고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걱정은 해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인데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해외 자본까지 이탈해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해외 자본 이탈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데 BIS 권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 게 분명히 돈 낭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고 진짜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BIS 권고대로 9천억 달러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외환보유고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환율 급등 원인을 정리해보면 자,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 재정이 실패했다. 이게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거리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정부들은 확장 재정 정책을 썼어요. 즉 내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업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업이 확장으로 자꾸만 기업을 확장하려고 투자를 했다. 그래? 그럼 적자를 볼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의 정부는 건전 재정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정책을 확장 재정이 옳다, 건전 재정이 옳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전 재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87조 원이나 지금 현재 적자를 받고 지금 민간단체에 의하면 110조 원 이상인데 이걸 사실 꼼수로 숨긴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역대급 재정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볼 때 정부가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네? 라는 우려를 주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장기화한 게 진짜 큰 문제인데 금리 격차가 얼마나 크냐보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금리 격차가 계속됐느냐. 이 지속 기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정말 장기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해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노선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1,350원이 되면 막 달러를 팔아서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볼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쟤네들 외평기금 다 털어먹었겠다. 이제 돈이 없네. 더군다나 지금 외환보유고 보니까 쟤네들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보내는 건 절대 못하겠네. 그럼 쟤네들 갖고 있는 돈이 이제 200억 달러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헤지펀드가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기에 먹잇감을 찾고 있는 헤지펀드한테는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과연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눠서 다음 편에서 중요한 환율 얘기를 계속할 테니까 이 편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